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어제 오후에 마감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비례정당 논란, 정권 심판론, 그리고 선거 막판의 막말 파문까지 이번 총선을 관통했던 핵심 이슈가 선거 결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또 이번에 일당은 어느 당이 차지할 건지, 또 그리고 8년 만에 과반 정당이 나올 것인지,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전문가 4분과 더불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망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 이모저모 저희가 정리한 영상 보신 뒤에 본격 대담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의 유권자 수는 총 4,399만여 명입니다. 지난 총선보다 189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령별 비중을 보면 50대가 19.7%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9%, 30대 15.9% 등의 순이었습니다.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 만 18세는 54만여 명에 달합니다. 지역구 253석의 경쟁률은 평균 4.4대 1을 기록했습니다. 비례대표 경쟁률은 6.64대 1을 기록했는데 지난 총선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공고를 내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48.1cm가 됐는데 이는 역대 최장 길이로 18년 만에 수개표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 3,500여 곳에서 진행된 사전투표는 1,174만 명이 참여해 투표율 26.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14.5%포인트 높은 수치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사람들이 몰리는 본 선거일을 피해 사전투표에 대거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신종 전염병인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 속에 치러지고 있는 21대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 지형과 전국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진대학교 김홍국 객원 교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정치합시다의 고정 패널입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론 분석 전문가입니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 영상에도 보셨습니다만 어제 저녁 6시에 마감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26.7%를 기록하면서 역대 사전투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걸 어떻게 먼저 봐야 할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먼저 이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벌어졌던 일종의 분산 투표 효과로 보는 게 맞겠죠? 뭐 그런 분석도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4년마다 선거 직전에 유권자 의식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데요. 그때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다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사층의 비율이 지난 4년 전에 비해서 8.8%포인트가 높았습니다. 73? 네, 거의 73% 정도 됐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20대는 굉장히 좀 크게 반드시 투표층이 낮았지만은 전층에서 높았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선거 관심도에 있었어요. 네. 이 선거 관심도도 지난 4년 전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겠다라는 적극적 의사층과 관심도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사전투표를 보니까 그 가설이 이제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뭐 이제 분리투표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게 선거라든지 총의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지난 총선 때가 58%인데요.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도 실은 사전투표율이 한 20% 됐는데요. 그때 1.4%포인트 투표율이 올라갔어요. 그런 거랑 비교를 하면은 좀 투표율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김형준 교수 분석은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분산 투표 효과도 있습니다만 투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를테면 관심과 열망이 크다라는 쪽으로 분석을 좀 더 강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김홍국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그 지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진보와 보수층, 소위 말해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과 또 다시 결합된 이 결집이 된 보수의 양상들 그러니까 이 흐름이 과거는 뭐 제3정당 국민의당이라든가 그런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보수와 진보가 정면 대결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투표에 대한 관심은 높다. 그런데 이번 투표의 과정들을 보시면요.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상 국민들이 투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리의 유세라든가 또는 직접 유권자를 만나서 이 후보자들이 악수를 하고 자신을 호소하는 그런 계기들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에서도 제대로 정책을 알리는 계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 일부 정당에서 정책, 뭐 70대 공약이라든가 내놓긴 했지만 국민들이 이 정당이 집권에 있을 때 이번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분산 투표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이 투표소에서 선거 당일날 우리가 회고해 본다면요. 4년 전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도 줄들이 뭐 수십 미터 기다리는 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나 혹시라도 이 감염에 대한 걱정들이 있고 오늘부터 투표일까지 혹시라도 뭐 자가격리라든가 확진자 주변에 저 같은 경우는 집 주변 근처에서 좀 확진자들 나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혹시라도 그때 만일 확진 통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투표를 못할 내 참정권이 뺏겨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분산 투표 효과도 있다. 그리고 지난 총선과 대선 때도 사전 투표율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최종 투표율이 높아질 것인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번 이 투표율도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분산 투표의 효과가 이번에는 상당히 강한 거다. 네. 실제 사전 투표는 높대 그러나 본선거에서는 평년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럼 박 대표님 대체적인 두 분 교수님의 분석은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투표율 저하 쪽으로는 아닌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물론 김영준 교수님하고 우리 김홍국 교수님의 투표율 상승치에 대한 분석은 약간의 괴리가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투표율 저하 가능성은 낮다라고 봤을 때 이 정도의 투표율이 예상된다면 어느 세력이나 어느 정당 쪽에 이를테면 득실 계산이 가능한 건지 아마 분석이 가능할까요?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제가 도입되고 나서 투표율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만 상승한 게 아니고 전체 투표율에서 계속 상승해 왔어요. 제가 주목하는 건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는 사전에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 대개 이제 자유한국당이 뭐 한 20% 이상, 많은 경우 30% 정도 진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되게 그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면 투표율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2008년도 총선 같은 경우 46%밖에 안 됐고 그래서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40석이나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가 60%를 넘겨요. 그렇게 일방적인 흐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사전투표제가 잘 돼서 너무 선거를 사실상 3일간 하는데 처음 이틀간은 뭐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투표율을 상승시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양 진영 간의 아주 그 대결이 아주 극대화돼서 한쪽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투표장이 다 나온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를 봤을 때 저도 이번에 처음에는 국민의당 같은 강력한 제3정당이 없고 코로나가 있어서 투표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봤는데 사전투표를 보면서는 이게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26.7%가 남들이 투표했다. 그럼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자기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파를 해서 나오게 되겠죠. 올라갈 텐데 어느 쪽이 유불리할 거냐? 이건 뭐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건 좀 유보하겠습니다. 근데 투표율은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투표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26%, 27%의 사전 투표율이라는 게 만약에 이게 본 투표율이 전체가 60 정도를 찍는다면 절반 가까이가 투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전투표제도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본선거의 보조 수단으로 인식되던 것이 이제는 유권자들이 본선거일과 다를 바 없는 어떤 선거일 편의에 따라서 쉽게 이제 참여하게 되는 수단이 됐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왜 투표율이 오르냐,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19가 오히려 이제 역작용으로 유권자들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 의식을 제고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이 이슈를 어떠한 정치 세력이 어떠한 인물들이 이 문제를 다루느냐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강화시켜서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그 위험에 대한 감수를 불구하고 투표장에 나가서 직접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좀 많은 이제 분석이 사실 간과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저는 충분히 이것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어제 사전투표 관련해서 하나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잠깐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역별 사전투표율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국이 26.7인데 전남북 호남이 제일 높았고요. 대구가 23.8인가요? 제일 낮았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인천, 경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호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대구가 최저치를 기록했단 말이죠. 이거를 뭐 정치 공학적인 뭐 어떤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지 먼저 준 교수님. 실은 지난 2016년 총선 때도 58%인데 투표율이 제일 높았었던 게 전남 전북이 제일 높았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국민의당 돌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번은 근데 뭐죠? 이제 이번에는 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실은 지금 많은 부분 속에서 민생당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요. 네네. 그런데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가장 우세한 변수란 거는 실은 차기 대선과 관련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전북은 이제 정세균 지금 총리가 출신이었고, 그리고 지금 전남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있기 때문에 호남 대통령을 만든다. 97년도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그래도 이제 민생당이 갖고 있는 저력이라고 볼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거기에는 뭐 다선 중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민생당 비교적 밀린다고 하지만 조직 동원령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러한 것들, 특히 지역은 뭐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민생당이 지금 살을 거는 거는 3%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득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게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대구가 제일 낮고요. 부울경도 보면 조금 낮다는 그런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지역별. 대구가 낮은 거는 그 뭐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여론 흐름하고 무관치 않다? 일단 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게 코로나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는 지역 아닙니까? 가장 심했던 지역이니까 그런 그 투표장 그 다중이 모이는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제 대구가 가장 높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나 있고 4년 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상 두 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부겸, 홍의락.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무소속으로 되긴 했지만 사실상 두 분이고. 그때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못 받던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치열하게 붙었던 데가 이 대구 지역입니다. 이제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는 이제 좀 관심도가 홍준표 대표가 수성을에 나오긴 했지만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석권할 거다 대구 경북은 미래통합당이 그런 여론이 있고 코로나하고 두 개가 겹쳐서 그래서 낮은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남 지역이 저렇게 높게 나온다 하니 보수 쪽의 일종의 뭐 견제나 뭐 결집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사전투표율이 저쪽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영남 지역은 본투표에서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 자극할 가능성. 당연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샤이 진보, 샤이 보수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역시 집권층이 아무래도 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샤이 보수층들. 그래서 뭐 박정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샤이 보수가 있다. 그리고 뭐 이준복 본부장 같은 경우는 4% 내지 8% 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이 나타날 것인가. 일단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고 전체적으로 사전투표 열기가 높다면 거기에 대한 보수 진영의 그동안 진보 정권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래도 들어서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보여줬던 광장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흔쾌해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이게 진보 진영이다. 거리에 나와서 펼쳐지는
직접 정치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자기 의견을 표명하기가 좀 꺼려했던 분들이 결국은 결집할 가능성들이 있다. 그런데 일단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역대 투표에서는 투표율이 항상 낮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전체가 58%인데요. 대구가 54.8%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남 전북이면 63%, 62%였거든요. 이번 마찬가지로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경쟁이 취약하다. 네네. 거의 대부분 미래통합당에서 내는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 지금 김부겸 후보마저도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시 말해서 그쪽에서는 굳이 투표 내가 안 하더라도 판은 결정이 돼 있다. 호남 지역도 좀 그런 양상은 있는데요. 호남 지역은 원래 투표율이 항상 높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수도권에서 특히 이제 많은 진보 진영이 이 여당에서 나온 후보들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샤이 보수층들이 이 결집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되겠죠. 네, 윤 센터장님은 지역별 편차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사전선거에서의 투표율, 지역별 투표율이 본선거에도 일정 부분 연동되어 있다고 전제하에 보면 이제 이런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호남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 같은 지난번처럼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쟁 구도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율이 여전히 높다. 그다음에 보수 색채가 높은 인천 또는 이제 대구 등에서 또는 불경 등에서 전체 평균치에 비해서 좀 낮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판론이 또 심판론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그 열기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재 것이고. 여론 흐름과 무관치 않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남같이 현 정부에 대한 옹호 또는 방어 심리가 강한 높은 곳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관심이 높다는 것은 또 어떤 현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국정 안정을 바라는 기류들도 만만치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전투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 막판의 판세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분께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언론 보도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게 되면 대체로 여당이 유리한 분위기다.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조사하고 실제 투표 결과는 전혀 별개의 얘기고 별개의 문제니까요. 자, 네 분한테 제가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을 차지하지 않을 걸로 보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제가 기사에서 일부 봤는데 박성민 대표께서 약간 유보적으로 답변하신 게 있더라고요. 저는 걔는 유보적입니다. 지금도 유보적이시죠. 전 그러니까 유보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시다. 예, 선거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걸 유보적으로 하는 게 제일 유리한 거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일당을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각종 지표들이 지금 그 막판에 어쨌든 선거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변 결과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라든가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또는 기존의 여당, 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 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한 평가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사실 여당의 이제 우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2월 넷째 주 당시에 여론조사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3월. 2월 넷째죠. 2월 네. 넷째 주만 하더라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42%고 긍정이요. 부정이 51%로 9%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무려 57% 그리고 부정이 35%인데요. 역대 총선 중에서요. 집권 3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도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 속에서 선거가 치러진 적은 저는 거의 기억이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세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고 봐요. 그 과정 속에서. 미래통합당이 첫 번째는 제일 큰 게 이제 공천 파동과 한송교. 미래한국당 공천 파동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막말 파동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돼버린 건데요. 이 코로나가
세계적 팬데믹이 돼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많은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다 미래통합당 때는 불리하게 작용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집권당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됐었는데 이번 총선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통령 국정지도가 긍정적 평가가 높은 데서 이루어지면서 또 하나는 그거는 이제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도 보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당의 요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13%포인트, 2016년 4년 전에 비해서 13%포인트가 높아졌거든요. 예. 인물에 대한 거는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이 비대면 선거가 강화되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아, 정당을 보고 찍겠다라고 하는 이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도는 집권당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아마도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견제와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보니까 안정적인 데다가 힘을 실어주겠다는 비율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세 가지를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예 아마도 일당은 유지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김영준 교수님의 분석에 공감하고요. 이 흐름들 공천 과정에서 새로운 개혁적 인물의 공천이라든가 또는 막말을 하는 과정들 여러 가지 실망을 주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저는 결정적인 것들이 야당이 이후 집권 이후에 수권 정당으로서의 비전과 그런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강력한 대선 주자가 있고 국민들께 신뢰를 받으면서 야, 이 정당이 집권한다면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공천 과정이라든가 현재 리더십에 흔들린 부분들. 왜냐하면 보편적 여러 가지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놓고도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과연 이런 흐름들 속에서 집권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이 야당이 사실은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취약했고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율 일정한 선들을 계속 가고 있는 것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역시 지금 여당에 대한 견고한 국민들의 믿음들 또 야권에 대해서 믿고는 싶은데 그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같이 결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 여권이 일당을 유지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박 대표님 이거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김종인 그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투표 결과는 현재 여론 흐름과는 다를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를 것이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라고 혹시 제가 질문 그분이 드려도 어떤 근거를 괜찮을까요? 갖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권 심판론이 작동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집권 3년에 대한 평가니까 자동적으로 뭐 정권 심판론이 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의 긍부정 평가가 부정 평가가 60%에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긍정 평가가 60%에 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야당이 대안이어야 됩니다. 강한 야당인데 지난주 갤럽 조사로는 지금 한교안 대표가 대선 지지율을 지금 3등으로 밀려서 8%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보수 쪽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한교안 대표를 정권을 찾아오기 어렵겠구나 이런 회의감이 있는 거고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있지만 미래통합당이 국정을 또 잘 운영할 거다라는 거에서도 또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론이 작동 잘 안 하고 통상 저희가 캠페인에서 어느 정당을 찍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찍어요. 좋아해서 찍거나 필요해서 찍거나 상대가 싫어서 찍거나. 세 번째 요인이 가장 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좋아해서 찍는 것도 사실 미래통합당이 대단히 비호감도가 높아서 지금 민주당한테 밀리고 필요해서 찍는다는 능력적 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믿을 거라고 이제 상대가 싫어서 찍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선대위나 이쪽 캠페인과 무관하게 이제 공천에 문제가 있고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또 막말 파는 게 있었지만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이건 이제 유권자 몫으로 남겨진 겁니다. 유권자가 문재인 정권 3년에 대해서 지금 미래통합당과 한교안 대표가 실망스럽고 변화가 충분히 없었지만 그렇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를 한번 해야 된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줘야 된다. 그 판단을 한다면 이쪽의 그 선거 캠페인과 뭐 변화와 상관없이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희망사항은 아마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까 박형준 위원장이 이제 뭐 샤이 보수가 한 10%쯤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있다기보다는 그 정도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유추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다? 예, 그 정도의 지금 여론조사를 그분들은 다 볼 텐데 네네. 그렇게 봤을 때
그 정도의 10% 정도가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본다면 대체로 그 안에서 많은 접전 지역에서 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분이 10%라고 얘기할 때는 되게 수도권에서 하면 50석은 해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한 분이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그렇게 된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치보다 10%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10% 안쪽이면 이제 그거는 이제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근데 실증적으로 보면은 저는 뭐 10%까지는 모르지만 5 내지 7%의 야당 수능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실증적으로. 5에서 7. 네, 5 내지 7. 왜냐하면 현재 부동층들이 한 30% 정도로 가정을 해볼 때요. 네. 뭐 실질적으로 3일 전까지는 누굴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게 한 30%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30% 중에서 실은 은폐용이라고 해서 실제 누굴 찍을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럼 30%에 40%면 12%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65% 정도가 수은표라고 본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5 내지 7%의 수은표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변수가 볼 수 있고요. 전체 유권자예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번에 유권자들의 지형을 보면은 30 내지 40대의 유권자가 지난 4년 전에 비해서 110만 표가 줄었고요. 60대 이상은 18만 표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보수 야당에 유리한. 그렇게 20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슨 뭐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다만 이제 일당의 위치만 얘기를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박 대표님 말씀에 조금 이제 첨언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네네. 여기 작동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와 관련돼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총선은 본질적으로 정권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고적 투표. 정부의 경제적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네. 그리고 이 정부가 얼마큼 도덕적으로 네네. 정체성이 있느냐. 알겠습니다. 이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감안한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자. 뭐 유보하지 않았나 생각 좀 합니다. 숨은 야당표 그리고 샤이 보수를 얘기했으니까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네. 윤희용 센터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형준 교수께서는 네. 5에서 7%의 전체 유권자의 샤이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이 규모에 대한 분석에 동의하시는지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샤이 보수가 있는데 혹시 샤이 진보는 없습니까? 두 가지 좀 문제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의 주류적 정서와 네. 반대되는 표심을 갖고 있는 경우 네. 그 표심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선거를 했는데 김두관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막판까지 부동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지역의 지배적 정서와 다른 측면이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있긴 있는데요. 다만 저는 이제 샤이 진보 또는 샤이 보수의 논의는 상당히 이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실제 정치적으로도 과도하게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샤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부가 진보든 보수든 간에 잘못하고 있을 때 국민들이 또는 언론이 비판을 하는데 이 조사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샤이 지지층이 숨어 있어서 응답을 안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실제 정치 메커니즘을 훼손시켜요. 정상적 작동으로. 그래서 상당히 이건 선거 사후적으로 결과를 분석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선거에서 메커니즘은 이렇게 작동됩니다. 뭐냐면 선거 당일에 내가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정당을 찍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이나 견제의 성격의 선거를 치러지게 될 경우에는 내가 야당, 제1야당 또는 어떤 야당을 지지하거나 선호하지 않더라도 심판이나 견제 정서를 가진 사람은 내가 이번에는 정부의 회초리를 들어야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날만 야당이란 도구를 들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역대 선거에서는 모든 선거에선 야당들이 프리미엄을 실제 평소에 정당지지가 높게 나오는 편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이런 샤이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메커니즘을 약간 이해한다면 사실 샤이 논의가 좀 과장돼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저는 뭐 이번에도 분명히 있긴 했을 텐데요. 과거에는 진보 진영이 야권일 때 그래서 조사들이 한계가 있어서 진보가 못했을 때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령층이 응답을 자제한다는 경우들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뭐 10%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하고 한 5% 내외는 있을 것으로 아니, 근데 이거 좀 저도 보충을 제가 아까 유보적으로 얘기한 이유인데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이 뭐 KBS에서 하는 조사를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40%를 넘어 있고 미래통합당 25% 밑에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 보면 새누리당일 때 이 정당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던 정당인데 그래서 지금 부동층에는 좀 더 보수 쪽이 더 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함정으로 추론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개별 선거구마다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로데이터를 보면 30, 40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인 건 사실이지만 40대 같은 경우 그 수도권의 접전지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60에서 65%, 최근에는 65%를 넘어가는 조사들도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요번에 뭐 청주, 그러니까 충청도에 네. 박수현, 정진석 여기 붙은 데는 심지어는 뭐 76대 10으로 40대에서 66% 차이 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당 지지율이? 예, 그럼 이제 미래당 후보들은 대개 한 20%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40대에서. 60대 이상은 여기는 되게 보수가 좀 강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되게 30%를 다 넘어 있어요. 네, 예. 예, 그리고 그 미래당 후보들은 60%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50%대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네, 이게 네. 세대 대결을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그보다는 좀 더 벌어지고 40대는 그보다 좀 좁혀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체감하는 건데 그 알겠습니다. 조사상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이제 유보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 전망, 전국 판세를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어제 그제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발언인데요. 진보계열 정당, 범진보계열 정당의 180석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일단 그 발언 잠깐 먼저 들어보실까요? 전체적으로는 예, 선거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하여튼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 저 개인적으로 저 발언은 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180석이면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더해서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민생당까지 포함해서 180석 이상을 지금 언급을 했는데 김호국 교수님, 저 발언이 지금 사흘 남은 상태에서 혹시 견제론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유시민 이사장이 저 얘기를 한 거는 역시 밴드웨건 효과, 펜승 효과. 아하.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 잘 잘하고 나가는 있다. 쪽을 계속 대통령 밀어주고. 지지도 이렇게 높지 않느냐. 또 코로나19 극복 잘하고 있으니 지지해달라. 이런 효과인데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선까지 간다는 거는 선진화법을 넘어서서 야권과 적극적인 협력만 하면 개헌도 바로 가능한 선 아니겠습니까? 개헌선도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역대 투표에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네. 지난 선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새누리당이 최대 175석까지 획득한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2016년. 그러니까 그 당시 157에서 175였는데요. 실제 결과는 122석이었습니다. 이당으로, 예. 그러니까 53석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과도한 것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보수와 진보 어느 정도 서로 견제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심리가 항상 작동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저는 아무래도 그런 희망 효과를 얘기한 것이고요. 네네. 대신에 상당히 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펼쳐지는 곳들은 아무래도 수도권이라든가 의석이 가장 많은 191석 되고 이런 큰 지역들에서는 어떻습니까? 수도권을 포함해서 여권이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예. 또 물론 TK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야권이 상당히 그런 분위기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PK, 충청권에서 혼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일의 경우 지금의 이런 여권에 대한 지지 흐름들을 잘 따라간다면 상당한 수준의 승리를 거둘 수는 있지만 저 분석은 과도하다. 아마 도리어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야기하는 역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김 교수님? 유시민 제가 씨가 선거 전문가인가요? 그 사람은 뭐 저한테 저는 질문하실 건 아닌 것 분석이란 같아요. 말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냥 자기 그냥 그 얘기만 얘기한 것 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88년 13대서부터 2016년 20대까지 8번 선거에서요. 당시 집권당이 단독 과반을 얻은 거는 딱 3차례입니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152석을 열린우리당이 가져갔고요. 2008년도 당시 총선은 이명박 정부로 바뀌고 나서 2달 만에 선거를 치러졌고 그 당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국민들 속았고 나도 속았다 그래서 이제 공천 파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3석을 가져갔고요. 2012년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선을 진두지휘를 했는데요. 그때는 총선하고 대선하고 같은 해에 있었어요. 그래서 총선이 마치 대선 전초전 같았다. 그래가지고 152석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과반을 얻다 하더라도 이 150석에서 조금 더 얻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말 180석, 물론 이제 범위를 전체를 합친다 하더라도 180석은 굉장히 큰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쪽이 122석이면은 115석하고 국민의당 5석과 115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 총선과 비교했을 때 이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뭐 180석까지 예.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박 대표님은 유시민 이사장의 저 180석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인 함의 파괴력 어떻게 보십니까? 미묘한 시점에 미묘한 발언이라고 보시는 건지. 근데 이제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당들이 선거 다가올수록 의석수 전망을 좀 높여서 얘기를 해요. 민주당도 뭐 130석 처음엔 얘기하다가 139,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뭐 이해찬 대표도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밴드웨건 효과나 언더독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밴드웨건 효과라는 건 이제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면 2008년 총선 때 패배할 것이 확실한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서 이탈할 거다. 뭐 어차피 안 되는 선거인데 이런 것이 있는데 2008년 총선처럼 46%밖에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때 예를 들었지만 최근의 선거 양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승패와 상관없이 투표가 계속 나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 발언들은 반대측을 자극할 수 있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봅니다. 숫자가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나 그런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간단치 않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저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루진단 라이브 사흘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전체 판세를 지금 짚어봤고요.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는 역시 전체 지역구 253석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걸려있는 수도권이겠죠. 이번 총선 수도권 관심 지역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지난 3년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자, 수도권 관심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는 지금 보시면서 유권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네 분의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 하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이 지역 선거 결과를 보면 전체 선거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가 있다면 어느 정도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기대했던 대로 큰 압승을 할 수 있는 거고 미래통합당이 이 지역에서 승리하게 되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구가 어딘지 먼저 누구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 대표님? 네. 저는 강서갑을 생각합니다. 강서갑이요? 네, 제가 이번 총선이 좀 특이한 게 여론조사가 많지 않아요. 지금 뭐 80여 군데는 여론조사를 한 번도 안 했고 되게 적은데 여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적인데 제가 사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왜 관심적이냐면 여기 강선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인데 경선 과정에서 금태섭 의원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샤이 보수가 있냐 샤이 진보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선우 후보가 그 조국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금태섭 의원을 그 더불어민주당이 경선에서 탈락시켰는데 그것이 표심에서 강서구 갑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그에 대한 반발표가 있어서 그런데 미래통합당 후보가 구상찬 후보인데 그렇죠. 구상찬 후보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전 지역에 걸쳐서 이 샤이보수는 있다. 중도층들이 조국 이슈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래서 경선에 이기고 본선도 이겼다 그러면 네. 그거는 뭐 없는 거고 네. 만일에 여기가 금태섭 의원이 지난번에 됐던 데인데 그리고 여기 민주당이 더 강세라고 하는 지역인데 네네. 이것 때문에 구상찬 의원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전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거다. 강석 합의. 자, 우리 저는 뭐 동작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이수진. 예. 네. 강남과 나경원. 붙어 있는 이제 서초구와 붙어 있는 지역이어서 이제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강남 4구를 모든 이전 선거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강남 3구와 붙어 있는 지역에서 또는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대중성이 있는 인물이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까지 이제 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여당의 신인과 맞붙어서 패배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서울, 경기 전 지역에 아마 그 정도의 경쟁력 가진 인물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예, 그렇게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특이한 현상이 과거에는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당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과거에는 보수 정당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이 응답을 했습니다. 예. 진보 유권자들은 인물을 보고 한다는 것이 많은데 지금 조사 결과들을 전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보 유권자들이 내가 후보를 뽑을 때 정당을 보고 뽑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이제 보수 응답자들은 인물을 보고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정당 일체감이 진보 진영에서 또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강화됐고 보수 정당은 과거에 비해서 그 유권자와 정당 간의 그 일체감이 많이 이제 좀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윤희용 센터장님은 동작을 나경원, 이수진 맞붙은 동작을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다. 우리 김홍국 교수님. 저는 좀 지방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경남의 양산을입니다. 김두관 양산을. 후보하고 나동현 후보가 이제 대결하고 있는 것이죠. 경남지사까지 지냈고 서울에서 뭐 김포에서 활동하다가 당의 부름을 받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인 인지도와 또 그 지역,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사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는데 나동현 후보는 또 지자체장으로서 또 지역에서는 지역 현안들을 꼼꼼하게 알고 있는 그런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 큰 정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는 사실상 신인입니다. 그런데 이 신인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큰 정치인도 지역 부산에서는 부산의 구청장 출신한테도 뭐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번 선거에서는 수도권과 PK 지역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승부처고 충청권을 포함해서요. PK 지역, 낙동강 벨트의 혈전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과연 김두관 이 후보의 그런 상징성,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사제까지 있는 곳에서의 그 상징성을 과연 받아줄 것인가, PK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정말 이 지역에서 아무래도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여권에 비해서는. 뭐 아주 큰 차는 아니지만 더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정치 사실상 신인인데 이 나동현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PK 지역, 낙동강 벨트의 전선이 크게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체 경북 판세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영남 표심의 바로미터가 될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영민 교수님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하나 딱 찍으면. 한 곳에 얘기하기보다는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요. 서울 지역에서 3,000표 이내로 승부가 결정된 곳이 전부 다 9곳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승리했었던 지역이 4군데 있었었는데요. 광진갑, 그리고 동작갑, 강동갑, 그리고 영등포 을이었었어요. 이 지역을 과연 지금 얘기하는 통합당이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저쪽에서 이제 승리했었던, 미래통합당이 승리했었던 부분이 이제 국민의당까지 합치면은 이 관악 오신환 의원 쪽이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관악을이요. 또 더 나가서 지금 뭐 송파 을은 전통적으로 최재성 배현진 쪽하고 그리고 지금 강남을도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미래통합당인데 전현희 의원이 지금 이제 박진 이 부분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수도권 선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구 관심 지역 가운데 전체적인 가늠자가 될 곳을 하나씩 찍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영준 교수님은 묶음으로 말씀해 주신 게 좀 눈길을 끌었고요. 지역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 비례대표 투표, 정당 투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역시 비례정당 논란이었었는데 먼저 최근에 나왔던 비례정당 투표 의향 조사 결과를 먼저 잠깐 자료화면 보시겠습니까? 네, 이게 갤럽에서 최근에 조사했던 보도됐던 내용인데 더불어시민당 23, 미래한국당 22, 열린민주당이 8 나와 있는 거고요. 갤럽 조사인데
자, 조사 개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4월 7일서부터 8일날 실시됐던 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요거를 지금 저희가 이 네 분의 전문가한테 질문 드리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례정당 논란이 이번 선거 전에 뭐 최대 쟁점 내지는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그 나온 조사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게 더불어시민당이 다시 상승 반전했다는 부분들이 있고 열린민주당이 주춤하는 모양새긴 한데 우리 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비례정당 투표에서의 뭔가의 조금 중대한 변화 조짐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에는 어느 당이 1당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진영이 가반을 넘기냐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네. 일단 보수 쪽에서는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 사이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동층으로 있다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보수 쪽이 좀 더 많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국민의당도 지금 나오는 조사보다는 미래한국당을 딱 선뜻 찍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선책으로 국민의당 선택할 거기 때문에 조사보다 좀 더 나올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사이를 고민할 텐데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공격적인 네, 그렇죠.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조국 대 반조국의 구도를 만들어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게 좀 자제가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린시민당 14번 김홍걸 후보가 되느냐, 열린민주당 8번 황희숙 후보가 되느냐 갖고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는 14명, 8명이 다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이게 민감한 얘기잖아요.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갔는지 자체 판단인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열린민주당의 그 캠페인이 조금 약화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좀 조절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제 열린시민당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고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을 약간 떨어뜨리는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그렇죠. 했는데 이거 끝까지 유지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의당도 지금 조사 아까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조사 결과보다는 조금 더 지지율이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이요? 예.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십니까? 예.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관심 비례정당은 두 가지라고 좀 보는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시민당하고 저 열린민주당하고가 과연 어느 정도로 이제 배분될 것이냐라고 보는데 지역구에서 지금 이제 정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비례정당을 할 때 더불어시민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47%였어요. 즉 한국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을 16% 그리고 열린민주당을 12%, 국민의당을 2% 이렇게 분리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열린민주당이 나름대로 12%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효과일 수 있다고 좀 보는 것이죠. 두 번째 관심 있는 거는 저는 이제 국민의당하고 정의당하고 지금 보면은 정의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이제 차지할 거로 나오가 있고 실제로 보면은 뭐 13%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6%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조금 전에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데 저는 정의당보다는 국민의당이 생각보다 지금 나온 것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21.4%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총선에서 비례대표에서 26.7%를 득표를 했어요. 국민의당 약진.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보니까 한 번 찍었던 분들이 다 20% 이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역구를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투표도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도층, 즉 진보와 보수가 아주 극렬하게 대립을 하게 되면은 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선택을 나름대로 그 중도 개혁 정당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그 국민의당 쪽에서 좀 득표를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두 개의 위성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 득표 면에서는 더 효과적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 대한 분석 우리 김홍국 교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정의당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지역에서 지금 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쇄환자가 거의 없는 지금 심상정 대표
빼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굉장히 창원 성산에선 이영국 후보가 실패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는 가능성은 아직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뭐 2명 정도 지금 이렇게 생활한다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개혁에 대해서 일관된 길을 걸었던 정의당에 대해서 그동안 여권에서는 소위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에서는 비례정당은 정의당으로 하는 경향들이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의당에 대한 동정론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이 지금 최근 조사들이 계속해서 정의당에 대한 비례정당 투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역시 여권 내부는 효자론이냐 참칭론이냐 열린민주당에서는 우리는 효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거리를 두고 사칭하고 있다, 참칭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과의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지지는 더욱더 좀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저는 이런 일관된 흐름들을 갈 거고 도리어 저는 미래한국당 야권에서는 더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예 이번에 정당 지역 당장을 내지 않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이 달리는 날마다 30km 달리는 거 말고는 아무런 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지는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저는 앞에 두 분과는 다르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도리어 미래한국당으로 갈 거다? 그렇죠. 저는 미래한국당의 도리어 더 집결해서 여권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보수 진영의 결집 현상들이 그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크다고 봅니다. 윤영익 센터장님은 비례투표 정당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아까 그래프 한번 나왔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무당층, 부동층이 한 22% 되잖아요. 여전히. 네, 선거 결과에서는 부동층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뭐 나눠서 각 정당이 한 3, 4%씩 올린 다음에 이제 이건 2%당 한 명씩 배정된다라고 하면 이제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47석이 이제 비례니까 한 50명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범여권에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과거부터 분산 효과 상당히 컸습니다. 분산 투표가 정의당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민주당 찍은 사람이 지역 찍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눠 찍는. 왜냐하면 또 그것이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진보 진영에서의 분산 투표 현상이 더 강화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초기에는 원래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초기에는 정의당이 그렇죠. 피해볼 거다. 그것이 이제 세계니까 더 많아져. 정의당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민주당 쪽에서 지금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진보 진영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류들이 정의당은 그래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니까 아마 지지를 표출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실제 정의당이 나오는 것보다 좀 더 추가적인 득표를 할 가능성 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여당 내에서 유시민 아까 이사장도 180톤 얘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되고 가반 획득 얘기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해됐다고 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정의당과 지역구에서 심상정 후보의 선전, 그다음에 비례정당에서의 정의당의 선전 가능성이 조금 더 공간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자, 알겠습니다. 저희 대담을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으로 저희 네 분께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흘 남은 선거운동이죠. 선거 막판 표심은 이미 결정됐다라고 얘기하는 분석들도 있습니다만 막판에 좀 신경 써야 될 막판 변수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우리 김영주 교수님. 저는 뭐 표심보다도 유권자분들에게 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각 정당들 10대 공약을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실련 같은 데 가면은 내가 어느 정당과 정책이 가장 유사한지 20개 항목에 대해서 5분만 투자하면은 그걸 다 질문하고 나면요. 당신은 어느 정당과 가장 유사합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정책 투표를 하기 위해서라도 또 각 가정에 배달된 홍보물을 절대로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뜯어서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우열을 가른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책임지는 유권자 더 나가서 정책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좀 선거에 있어서 관심도 가지시지만 알고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좀 나름대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성민 대표님이 사흘 남은 선거전 유권자들과 혹시 봐야 될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긴 정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을 겁니다. 그만큼 정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치나 정당이 실패했고 캠페인도 제대로 못했고 리더십도 위기를 보인 그런 선거 역대 어느 때보나 비례정당 파동에서도 봐서 알지만 정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느 정당인가 승리할 텐데 그럼 본인들이 뭘 잘해서 이겼다고 얘기할 테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긴 정당이 나올 겁니다.
이 선거는 유권자들이 이긴 정당은 이겼다 해서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전혀 이렇게 아니죠.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겸손해야 될 것 같고 유권자들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대로 다시 한번 야당에 그 헌정 87년 이후에 4번 연속의 승리를 안겨줄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역시 3번까지 했는데도 큰 변화가 없으니까 한 번쯤은 경고를 세게 해야 될 것인가 유권자의 몫에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옥 교수님은 사흘 남은 선거전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어떤 건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언이라든가 막말 마지막에 나올 가능성들 정말 각 정당들의 가장 항상 선거 때마다 중요한 변수였고요. 30대, 40대, 60대, 70대 각자의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올 것인가 그리고 중간에 있는 50대가 어떤 선택을 해줄 것인가 결국은 투표율과 각 지지층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김영준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권자들께서 보수든 진보든 정말로 깨끗하고 유능하면서 그런 후보자를 잘 선택해 주시는 게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거다. 막말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이번에 3분의 1이 전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 예. 물론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분들은 또 제외되겠지만 그중에 음주, 폭행, 별별 그런 전과들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꼭 꼼꼼하게 보시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배제시키고 정말로 유능하고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으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분 해주셔야 되고요. 선거 끝나면 또 정계 개편, 또 대선 국면으로 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좋은 나라, 정의롭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가 될 것인지 유권자들께서 당장의 이런 이 옆에 관계라든가 이익보다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좋은 투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윤희용 센터장님, 자, 일요일, 월, 화, 사흘 남았습니다. 저희 유권자들, 시청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마지막 변수는 뭔지, 또 챙겨봐야 될 게 어떤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 투표가 절반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지금 과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인 2표제 선거로 치러지고 자기 사시는 지역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뒤지는 것 같아서 투표에 아마 나가도 별 소용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두 번째 표에서는 사표가 없기 때문에 정당 투표에서는 사표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의 가치를 생각하시고서라도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를 당부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사흘 남아있는 선거 전이고요. 이게 선거가 지금 코앞이다 보니까 네 분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있는 사이에 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갔고 어느 때보다 밀도 있는 그런 대담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오늘 네 분의 깊이 있고 수준 높은 그런 통찰력 있는 선거에 대한 전망들을 잘 들었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진다 라이브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수요일 날 이틀 남았습니다. 투표 날이니까 소중한 한 표, 소중한 참정권 꼭 행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